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환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입률과 매도율을 배웠죠. 매입률과 매도율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매입률은 뭐고 매도율은 뭐고 우리가 보통 이제 비드라고 하죠. 비드. 그래서 매입률과 매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항상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매입률과 매도를 기준하는 기준은 은행이다 라고 얘기했죠. 은행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과 매도를 기준하는 기준은 은행이다. 은행이 기준이 된다. 은행이 기준이 된다는 거. 이거를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행이 뱅크가 기준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은행이 기준이 된다. 다시 매입률과 매도율을 하는 기준은 바로 은행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률과 매도율을 좀 결정을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매입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입률. 그 다음에 팔기 위해서는 오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오프를 매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프를 매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도율. 자, 이것이 이제 매입률과 매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행의 입장에서, 그죠? 이걸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사고자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반대되는 것은 고객의 입장이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팔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마켓 팔로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켓 팔로우다. 자, 요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팔고자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팔고자 하는 거죠. 요거는 이 사람은 이제 팔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률은 항상 은행의 입장에서 은행이 사자, 다른 말 사자, 은행이 사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율은 은행이 팔자라는 겁니다. 그죠? 은행이 팔자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디가 bid rate 율이니까 이거 bid rate라고 이렇게 하고 offer rate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rate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현물환과 선물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물환이라는 게 있고요. 현물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요거가 대처되는 말은 선물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환. 자, 그럼 이제 현물환은 무엇이냐? 현물환은 이게는 이제 이 두 개를 결정하는 것은 결제 시기를 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죠. 결제 시기.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바로 결제의 시기입니다. 결제 시기. 결제의 시기다. 자, 그럼 결제의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결제일, 자금 결제일, 그죠? 자금 결제일이 현물환 결제일 이내이면 현물환 거래를 하고 이를 초과하면 선물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자금 결제일을 갖다가 결제일을 영어로는 value dat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value date. value date. 이거를 자금 결제일을 하는데요. 이 자금 결제일이 예를 들어서 자금 결제일 안에 있으면 이것을 현물환, 그죠? 여기 이제 현물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금 결제일 안은 이제 다른 말로는 스팟 데이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스팟 데이트.
스팟 데이트. 그래서 우리가 스팟 레이트를 현물, 그죠? 현물 환율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팟, 근데 이제 우리가 현금, 현재 결제 시기를 스팟 데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팟 데이트, 그죠? 그래서 이제 스팟 데이트 이내인데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현물환 거래는 거래인으로부터 이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 이거는 거래일로부터 아주 중요한데요.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이다. 이 영업일. 그죠? 자,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 이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영업일 이내다. 자, 그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거를 우리가 현물환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에 결제가 되어야 했을 때 이제 이걸 우리가 현물환 거래다. 그 이후에 거래되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선물환 거래다. 자, 거래일로 이 영업일 이내입니다. 자,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A은행이 있습니다. A은행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A은행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A은행이 있습니다. A은행이 B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합시다. B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자, A은행이 B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만 달러 정도를 빌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A은행이 B은행으로부터 10만 불을 빌리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4월 1일이다 이렇게 할까요? 4월 1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이제 빌린다. 빌리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고 가고 돈이 결제가 되어야 되겠죠. 돈이 결제가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settlemen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settlement가 돈이 결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B은행이 A은행에 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4월 3일 날 3일 날 돈을 만약에 줬다고 합시다. 그죠? 돈을 줬다. 그러면 이 영업일, 그죠? 이 영업일 이해죠. 이 영업일 이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걸 이제 포함하지 않은 이 영업일이죠. 그죠? 그 이내이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은 이거는 현물환 결이다. 현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현물환이다. 근데 여기 이 영업일을 넘으면은 이것이 어떤 선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영업일을 넘으면은 선물환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외한 4월 2일, 4월 3일. 그러면 이제 이 영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거는 현물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물환과 선물환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거래의 그
거래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외국환 은행 간에 하는 것이 인터뱅크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환 은행 간, 즉 은행과 은행 간 인터뱅크 트랜잭션이 사실은 가장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외환 거래의 대부분이 인터라는 것은 간이란 뜻입니다. 인터뱅크, 은행 간이란 뜻이죠. 인터뱅크 간 트랜잭션. 자, 이 은행 간 거래, 은행 간 거래를 은행 간 매매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행 간 매매율. 그죠? 이게 은행 간 거래가 거의 외환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90% 차지한다. 은행 간 거래가 대부분의 외환 거래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은행 간 매매.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은행 간 매매율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은행하고 보통 일반인들에게 이제 커스텀 트랜잭션, 커스터머 트랜잭션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커스터머. 우리가 보통 보면 커스터머 트랜잭션이다. 커스터머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요거는 은행하고 고객하고의 거래죠. 은행 고객 간. 그죠? 은행하고 고객 간의 은행하고 고객 간 거래다. 요거는 이제 레이트가 높습니다. 그죠? 은행 간 거래는 뭐 은행 간끼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은행 간 거래를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고객 간 거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은행하고 고객 간의 거래는 레이트가 이제 증가하겠죠. 환율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은행 간의 트랜잭션, 인터뱅크 트랜잭션이 거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트랜잭션은 이제 그거는 좀 높은, 그죠? 환율이 부과가 된다. 그죠? 그래서 외환시장의 거의 90%는 거의 요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왜 90% 차지하느냐 하면 이제 이들 간의 어떤 일종의 스페큘레이션이라 합니다.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 투기적인 거죠. 외환 투기적인 거죠. 투기적인 거래다. 투기적 경향이 있는 거죠. 투기적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커스텀 트랜잭션을 하기 위해서 은행 간에 외환 거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가지고 있던 걸 팔고 사고 하니까 이제 이 안에서 형성된 이 시장이 굉장히 투기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투기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이제 커스터머들은 투기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출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자신들이 갖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투기적인 그런 이제 성향을 갖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또한 이제 전신환 매매율이라는 걸 한번 봐야 됩니다. 전신환 매매율이란 것이 뭐냐 하면, 전신환 매매율. 자, 이 전신환 매매율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율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율을 이 전신환 매매율이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전신환 매매율은 보통 우리가 환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환율이란 것이 결국 뭡니까? 고객에게 파는 거죠. 대고객, 은행이 아까 이야기한 대고객, 고객에게 파는 매매율을 이야기합니다. 은행에 가서 우리가 보면 은행의 전광판 같은데 이렇게 환율이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전신환 매매율입니다. 그래서 대고객의, 즉 고객들에게 파는 은행간이 아니라 커스터머들에게, 인터뱅크가 아니라 커스텀뱅크 매매율이죠. 대고객 매매율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파는 이제 매매율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결제 부분 에서 이제 일람불, 그 다음에 연지급불, 뭐 이러한 것들 대금 결제에 사용되면 대금 결제를 하죠. 그럼 이 대금 결제에 사용되면 그 결제 기간만큼, 예를 들어서 적시 기간 2, 3일이면 2, 3일만큼의 이자, 그죠? 그 다음에 뭐 한 달이면 한 달간의 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제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금리만큼 그거를 이제 차감하는 거죠. 그죠? 그 금리만큼 차감해서 그걸 환율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TT selling rate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TT selling rate, 그죠? selling rate라고 하고, TT selling rate,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신환 매도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전신환 매도율. 이거를 현금으로 보내지 않고 전신환으로 보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TT buying rate라. buying rate다. 이거는 전신환 매입률이다. 이렇게 하겠죠. 전신환 매입률이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텔레그래프 트랜스퍼라는 것을 우리가 전신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신환 매도율, 전신환 매입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은행 결국은 전신환으로 서로 주고 파는 거죠. 그죠? 전신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 돈도 외환도 이제 지폐가 있을 거예요. 지폐를 은행이 이걸 보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보관하면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가서 끄집어내왔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의 이제 지폐를 보관하고 있는 지폐를 살려면 아무래도 수수료가 더 높아지겠죠. 보관료도 있고, 그죠? 물리적인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곳에 결제를 할 때 이 송고만, 즉 전신환으로 갖다가 그대로 보낸다면은 이거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가상의 어떤 화폐죠. 가상적인 걸 갖다가 보내고 받고 이렇게 결제하는 거죠. 그죠? 물론 이 가상의 화폐만큼 은행들은 뭔가 뭐 실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지폐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주지 않고 이렇게 주음으로써 서로 간에 이제 그 거래를 성사시키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주세요 하면 당연히 지폐를 내주겠죠. 그런 이제 가상의 어떤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전신환이란다. 자, 이제 우리가 매도율이란 것은 송금은행에게 외환을 매도할 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입자 해외 결제, 그죠? 송금, 일반인 송금 이런 거죠. 수입자가 볼 때 돈을 갖다가 현금을 한 보따리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전신환으로 보내주는 거죠. 자기 은행에 가서. 대신에 이제 그 은행에다가 그 사람은 그 은행 어카운트에 현금이나 지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지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량만큼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환율은 이제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전신환 매매율도 환율에다가 이제 대응 결제 이자를 보태서 이제 나중에 결제를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율은 어떻게 그 결정이 되느냐 이거죠.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요. 보통 리보 금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리보 금리다. 리보 금리다라는 것들을 들어봅니다. 자, 이 리보 금리에서 리보의 때 리는 런던, L은 런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리보 금리에서 자, 요거는 이제 런던 외환시장에서 은행이 빌리는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스프레드, 즉 이득을 갖다가 자기선 이득을 갖다가 붙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리보라는 것은 인터뱅크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뱅크 아까 이야기죠, 은행 간 자기네들끼리 빌리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보라는 이야기가 여기 뭐 약하냐면 인터 할 때 인터 그 다음에 뱅크 아까 은행간 거래라 했죠. 인터뱅크 그죠? 인터뱅크 자 인터뱅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인터뱅크다 이렇게 얘기죠. 인터뱅크 그 다음에 off the rate다. 그래서 off the rate다. off the rate다. 자, 이거는 은행 간의 금리다. 은행 간 주고받는 금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인터레이트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요게 이제 런던에서 빌리면 런던에서 빌렸을 때 리보고, 싱가포르로 빌릴 때는 이제 요걸 시보 금리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는 대부분 이제 싱가포르에서 빌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는 이렇게 우리가 리보 금리다 이렇게죠. 그죠? 그래서 런던 금융시장 은행 간 금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런던 금리가 5%인데 실제 금리가 6%라면은 이때 1%가 스프레드가 되는 거죠. 런던 금리도 우리가 매장 계장이 돼요. 런던 금리가 리보가 예를 들어서 리보가 5%인데 우리가 실제 은행에 가서 빌려 보니까 6%다. 실제 금리가 6%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요 스프레드가 이야기하죠. 요 스프레드가 1%입니다. 그럼 요 1%가 은행의 이득이 되는 거죠. 요 1%가 그죠? 금융 수수료 수입이 되는 거죠. 여기 스프레드를 그럼 다른 말로는 수수료 수입이 된다. 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된다. 그죠? 요거 1%가 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되는 거죠. 그죠? 수수료 수입이 된다. 자, 요게 수수료 수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수수료 수입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은행에서는 매도율이 매입률보다 높은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이 스프레드가 생기겠죠. 생기겠다. 수익이다.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수수료가 붙어서 그 환율에는 수수료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율에는 수수료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수수료를 우리가 스프레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